예,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 포럼의 2월 원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원래 토론회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하면 좋겠지만 토론회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러한 어떤 시책들 이런 거에 맞춰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의 생각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전작권 전환, 그리고 남북관계. 그러니까는 지금 한미합동 군사연습이라는 것이 1년이면 두 차례 진행이 됩니다. 3월 그리고 8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는 늘 3월과 8월이 늘 이제 고비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미국과의 조건 합의를 하면서 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것이 전작권 전환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래 토론에서는 이러한 한미합동 군사연습 그리고 전작권 전환, 남북관계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려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이기도 하고 또 책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이런 특히 이제 군사 문제 이런 쪽에 관심이 참 많은데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사전에 질문지도 만들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미리 드리고 그래서 준비하실 시간도 드리고 할까 하다가 사실은 유튜브로 하는 만큼 이게 이제 방송적인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생생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사전 각본 없이 완전 겨루기입니다. 네? 그래서 짜놓은 무슨 품새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평소에 가지셨던 생각들을 가감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성열 박사님께 여쭙겠는데 이 한미연합훈련의 내용이 뭐고 그리고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좀 간단히 먼저 좀 개요 형식으로라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용어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미군사 연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한미군사 훈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합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연합.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다른 나라끼리 하는 거를 이제 연합이라고 하고요. 합동 그러면 이제 육해공군 이런 거를 쓰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우리를 쓸 때 북한식 용어로는 합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습은 영어로 하면 이제 엑서사이즈고 훈련은 드릴입니다. 우리가 아마 옛날에 영어 교과서에도 보면은 엑서사이즈가 있고 또 뒤에 가면 또 드릴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엑서사이즈는 그 지문 앞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일종의 복습하고 반복하는 내용이고 드릴은 뭐냐면 응용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미군사 훈련이냐 연습이냐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하는 거는 한미군사 연습입니다. 엑서사이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제 반복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작전 계획, 작계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시증원군이 어떻게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이 들어온 한반도에 있는 전시증원군을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통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배치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왜 반복해서 하느냐? 한 번만 하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일반 병사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매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1년 단위로 있는 부대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6, 7개월마다 또 바뀌는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군사 훈련을 이제 또는 연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년에 꼭 2번 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 이게 이제 3월 달에 주로 시작하는 이제 기존에 키비졸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훈련 이제 합쳐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이제 8월 달에 하는데, 이걸 합쳐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아까 장영훈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한반도 남북관계가 풀려다 보면은 3월 달 되면 또 한번 시끄러워지고, 또 회복되려면 하면 또 8월 달 시끄러워지는데, 사실 그 합치면은, 그래도 시끄러워지는 게 남북관계가 그냥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걸 많이 검토했는데, 이 국방부나 미국 측에서는 완강하게 이제 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2번 한다는 의미보다도 이게 이제 2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부대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3월 달이나 또 8월에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보통 이제 불시로 하는, 뭐 불시라고 하자면 물론 이제 다 계획이 된 거지만 한미 공중 훈련 또는 뭐 상륙 훈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3월과 8월에 하는 거는 이제 연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는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이 숙지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작계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하고 또 재작년부터는 전자권 전환을 위한 이 반복된 훈련, 숙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걸 현재 2번에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상세하게 이 뭐랄까 3월과 8월에 벌어지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이 연습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게 작전 계획, 한미가 세운 작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욱식 대표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을 아마도 이 작전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한반도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작계라는 것이 과연 한반도에 꼭 필요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이제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2018년 6월 10일 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매우 도발적인 워게임, 전쟁 연습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직이지만 아무튼 미국 대통령은 도발적이라고 얘기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방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 거냐,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바로 작전 계획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작전 계획 자체는 이제 군사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국군 혹은 미군이 그 내용의 일부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작계는 한반도 전면전을 대비한 5027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2015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뭐 5016, 5029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5015를 그때 만들었죠. 예. 그럼 이 작전 계획 5015와 5027이 과연 방어적인 성격이냐, 이걸 좀 따질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5027을 보면은 5027은 이제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 계획인데, 이게 이제 방어와 반격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방어와 격퇴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반격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2019년 8월 달에 그때 이제 한미연합훈련, 지휘소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이 포함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사시에 평양을 속전속결로 점령을 해서 완승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국방개혁 2.0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점은 그런 어떤 작게 또 그 연합훈련에 필요로 하는 군사력 구성도 대단히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5015에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시 선제 공격을 통해서 타격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특히 그때 참수작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사용 명령권자인 김정은을 유사시에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핵공격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참수작전이 그때 또 5015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듬해인 이제 2016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그때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과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근데 5015가 폐기됐다거나 변경되었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박근혜 정부 때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말 자체, 예를 들면 참수작전 이런 표현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참수작전을 담당하는 특임여단은 문재인 정부 때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참수작전의 핵심적인 전력으로 이끌어지는 F-35A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전력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연합훈련 자체를 좀 축소하고 또 남북한 사이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형태의 작전 계획, 또 그런 어떤 군사력 구성은 오히려 또 강화된, 특히 이제 군사력 구성 분야에선 강화된 그런 그 추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방어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내용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식 대표님이 작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오늘은 그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자로서 정말 일반인의 시각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논리,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정옥식 대표님께서 우리의 훈련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방어적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그동안에 이렇게 쭉 이어져 온 현 정부의 그 군사적인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은 호전적인 느낌도 분명히 있는 거고, 과연 평화를 키핑하려고 하는 건지 메이킹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사력 강화의 무게를 굉장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방 예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정 대표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제 중요한 건 북한의 태도들, 뭐 이를테면 이제 핵무기는 2017년 12월인가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반 수단까지도 어느 정도 완비됐다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이제 선언을 했죠. 그걸 어디까지 믿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말은 자기네들은 국가 핵무력을 완전히 완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는 태도들, 뭐 이를테면 다양한 전술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고, 어쨌든 뭐 열병식이나 이런 데 보여주는 모습들도 굉장히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안보 딜레마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북한도 지속적으로 국방력과 방위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사업총화봉어를 통해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 부분에 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
라고만 할 수 있는 건지 일단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방어적이냐 공격적이냐서부터 이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작계라고 하는 게 크게 한번 이제 성격이 변하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입니다. 90년대 후반에 뭐 대략 연도도 알지만 그것도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 90년대 후반에 바뀌는데 그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공세적 방어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한반도가 이제 종심이란 말을 쓰죠. 어려운 용어긴 한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가 좁다는 거죠. 좁기 때문에 과거에도 북한이 뭐 전면 남침을 한다 그러면 뭐 일주일 안에 이제 뭐 바로 부산까지 갈 수도 있는 실제 뭐 옛날에 말 타고 갔을 때도 임진왜란 때도 20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뭐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해올 때는 이게 이제 원래대로 개념대로 한다면 막아야만 되는데 막기만 해가지고는 실제로 뚫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막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이제 최첨단 그러니까 최강 부대들이 나올 테니까 후방으로 거꾸로 가가지고 이제 아래 위로 이제 협공을 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공격성을 이제 띠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세적 방어주의라고 하는 용어들이 그래서 나온 건데 어떤 모순적이지만 방어를 위해서는 다 어느 일정 정도 공세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제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참수작전 같은 게 저도 뭐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핵 통제 개념으로 본다면은 북한이 일단 핵을 사용하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특징적인 것이 북한이 2013년도에 자의적 핵보유국 지위 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특히 북한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 대부분 그렇지만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이제 그 최고 지도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수작전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면은 이제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실제로 그 코드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체제 특성상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나온 개념이 참수작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이라든지 이 지휘 체제의 특성 때문에 나온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과도하게 악용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8차 당대에서 드러난 건데 북한의 핵 전략이 크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의적 핵 보유 지위에 관한 그 법령에 따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공격을 받을 때만 방어적으로 사용하지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있었던 7차 당대회 때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조건부 핵 선제 사용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0월 10일 당 75년 그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했는데 여기 보면은 미묘한 변화가 나옵니다. 핵무기를 물론 이제 공격을 받으면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그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러시아조차도 먼저 쏘겠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고 절대로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작년 10월 말에도. 근데 요번에 8대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 거 보면은 뒤에 얘기가 빠집니다. 남용하지 않겠다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제핵 사용 가능성을 이제 열어놨는데 이게 뭐 혹시 글 쓰다가 빠졌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앞에 쭉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핵무기의 소형화 또 전술 핵무기의 개발 이런 얘기를 쭉 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한이 뭐 해석에 따라서는 북한이 이제 핵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이제 용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놨고 이거를 제약했던 이런 핵 독트린에서도 약간의 이제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그 방어로서 그러니까 방어의 의미는 아까 우리 정욱식 대표 얘기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공세적 성격을 띠게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지금 한반도에 당장 남한 지역에 핵무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날라오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핵 전쟁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이런 수단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 대표님. 예,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예견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뭐 저 역시 평원동안 입장에서 최근에 북핵 능력의 증가,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핵 독트린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 부분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장 기자께서도 질문 주신 것처럼 아니 뭐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계속 만들어대고 뭐 공격적인 형태로 나오는데 우리라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거냐, 있어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좀 여기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력 증강이라든지 특히 굉장히 좀 자극적인 형태의 군비 증강이 비핵화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또 북한이 핵력 증강을 공표한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27 판문점 선언 때 또 9월 평양에서 보면은 이색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왜 이제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해갖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하는 장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담고 싶었던 것이 이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했던 북한군 수뇌부가 김정은한테 어떤 보고를 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이후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스스로 비핵화의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긍정적인 조치를 합의하고 또 취하기도 했었죠. 근데 2018년 말에 다음 년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이제 2010년 이래 최대 규모인 8.2% 국방비 증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부터 국방기획 2.0안이 준비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체 기동작전이라는 하는 이름하에 이른바 공정부대, 또 이제 기동부대, 또 해병대 이런 어떤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서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이런 어떤 쪽에 굉장히 많은 방점이 찍혔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국방기획 2.0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방기획 2.0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했을 때가 2019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항공기를 거치고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서 지금 이런 형태의 군비 증강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2018년 정신과 좀 위배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게 비핵화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참수작전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안보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쪽이나 한미연합전력이 이른바 참수작전을 강구하게 되면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이냐. 제가 2013년인가 한참 이제 그 참수작전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올 때 그때 뭐라고 이제 글을 썼냐면 이런 형태의 아주 공격적인 형태의 그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면 또 작전 계획이 위반되면 북한은 분명히 전술핵에 손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이른바 그런 어떤 뭐 참수작전이라든지 유사시 점령 계획이라든지 또 뭐 북핵 사용 징후 시 선제 타격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그런 기존의 작전 계획들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김정은도 이번 당대회에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양화되는 어떤 군사적 타격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인 의미는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의 유일한 그 사용 명령권자는 김정은일 수 있는데 전술핵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유사시 만약에 한미연합군이 참수작전에 돌입할 징후가 보이면 그죠? 혹은 실제로 참수작전이 진행이 되면 핵무기 사용 권한을 사전 위임한다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북한의 지도자가 제거될 위기에 처하거나 제거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핵무기 사용 권한을 현장의 사령관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술 핵무기에 품고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 회장님께서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작전 계획이 지금 이 한반도의 상황에 맞는 거냐.
참수작전의 취지는 유사시 핵전쟁을 막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참수작전이야말로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또 봐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정보기관을 포함한 대다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의 유일한 때는 체제 붕괴, 그죠? 체제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을 내놓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유사시 한미연합전력의 북한 점령 계획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훈련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런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해적인, 그죠? 자해적인, 또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은, 아니 유사시에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흘리게 될 피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이 되겠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영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국방백수에 따르면 정규군이 120만이 넘는다는데, 또 전국토가 요사되어 있는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 우리 최근에 많은 전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런 각 지역에서 본 것처럼 전쟁을 시작할 때는, 또 무력 점령 작전을 시작할 때는 그 굉장히 손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하고 나서 다 어떻습니까? 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았을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먼저 이런 공격적이고 자해적이며 실현 불가능한 이런 군사적인 목표, 작전 계획의 목표부터 제거해 나가면서 순수한 의미, 그죠? 핵심적인 건 전쟁 억제죠. 억제의 방점을 찍는다면 저는 한미연합전력이 지금 충분한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제가 가장 기본이고, 억제가 실패할 때 방어하고 격퇴하고 또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응징하는, 그러면서 이제 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어야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이걸 방어적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 남북 간 사이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 한미연합훈련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가감 없이 정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적 성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왜 저런 식의 민감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 한미연합훈련이 가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복잡한 측면이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것이 이 전시작전권의 전환, 환수, 이 문제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2007년만 하더라도 미국 당시 부시 행정부였죠. 얼른 가져가라는 식으로 우리 쪽에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뀌고, 지금은 뭐 최근 들어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언급을 보면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흐름,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 조성열 박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전시작전권은 이제 1950년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7.14 문건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작전 지휘권을 이제 넘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작전 지휘권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다 받을 수 없고 이 작전 통제권만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작전 통제권이라는 건 전쟁할 때 한국군이 이제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통제하는 이제 권한인데, 이 부분이 이제 당시에는 유엔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8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유엔사 해체 문제가 논의되다가 이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유엔사 대신해서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미연합사도 그대로 있고 유엔사도 있는데, 이 이제 전자권이 이제 한미연합사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넘어갔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논란이 됩니다. 이게 위임을 한 건지 유엔 사령관이 아니면은 이양을 한 건지 이제 논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전작권 전환 또는 이제 그 환수 논의 나오는 거 핵심은 한미연합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한국군 사령관이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유엔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한테 위임한 거면은 우리가 받아온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유엔 사령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양한 거면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이 한국 장성이 되면 이제 실제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미국 측도 이미 78년도에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이양된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일단 하나 해소가 됐고요. 아직도 그걸 이제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건 이제 해소가 됐고 두 번째는 이 한미연합 사령관이 이제 이 가지고 있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정확하게는 이제 작전 통제권인데 아까 제가 이제 전시를 계속 넣었는데 작전 통제권인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미국에서 볼 때 그 이게 한국 내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군사주권인데 이 부분을 몇십 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공약을 오히려 군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작전 통제권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가 90년대이기 때문에 막 대탕태가 시작될 분위기였죠. 그래서 처음엔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전시, 평시 나눈 관계없이 주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제 그 90년대에 이른바 그 핵위기가, 1차 핵위기가 발생하고 또 제네바 합의 때 이제 북한이 NPT 탈퇴 선언하고 결국 94년도에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정서가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평시만 94년 12월에 주고 전시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전 통제권의 전시 평시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좀 이제 그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코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조건을 많이 붙여가지고 사실상 한국군이 평시작전 통제를 줬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활용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적인 이제 국방개혁을 이제 하면서 이 주한미군을 이제 대폭 감축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한중국군에게 전작권을 이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2000년대만 해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이 먼저 가져가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받아올게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원래는 2012년 4월 17일 날 받아오기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왜 4월 17일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넘겨준 게 7월 14일이다 보니까 뒤집어 오면 4월 17일 날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2015년 12월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박근혜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이제 한미 SCM에서 다시 2015년 1년을 앞두고 다시 이제 연기한 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범하면서 정부 출범하면서 조기에 환수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건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모습밖에 않았지만 암묵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내에 가급적이면 이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2009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전환하기로 돼 있었는데 2019년도에 8월달에 1단계를 하고 작년 2020년도에 2단계 그리고 원래 3단계까지 해서 최종 평가를 해서 올 연말 올 이제 12월이나 11월 되면 이제 한미 SCM이 열릴 때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면 올 연말까지 현재 그 용산에 있는 지금 그 모든 미군 기지들이 평택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미연합사가 옮겨가는데 이때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2단계 FOC를 이제 실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서욱 국방장관이 작년 10월 SCM 논의에서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조기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이제 태도가 좀 바뀐 거죠. 아까 우리 장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지금 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딱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은 지금 주기 싫어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과거에 이제 주한미 사령 같은 사람, 현직은 이제 안 한다고 말을 못 하니까, 전임 이제 유엔 사령관 또는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들이 계속 이제 바람을 넣으면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전작권이 넘어오게 되면은 북한한테 지금 먹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 이제 현재로서는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그 두 번의 그 검증 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올 봄하고 여름에 그냥 2단계, 3단계에서 임기 내에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2단계까지 8월 달 정도에 2단계를 하고 먼저 전환을 받고 나서 3단계는 다음 정부에 하는. 그래서 일단 전작권 전환은 어떤 형태든 간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왜 임기 말에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르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고요. 또 미국은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제 상당히 주저하는 입장.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개최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는 뭐 특히 이제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의 논리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면 결국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검증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지금 우리가 1단계밖에 하지 못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그 단계들을 밟아야만 하니 이참에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 대표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합동 군사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뭐 3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하면 그러니까는 제가 봐서는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반환은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그 시점을 못 박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 언제쯤까지는 돌려주는 거로 과연 뭐 그 최소한의 그런 목표까지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그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면 할수록 전작권 완수는 더더욱더 멀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세 가지의 조건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연합방위 그 작전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 그건 이제 주로 연합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방식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북핵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기의 안정적인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이 세 번째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자, 제가 그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면 할수록 전작권 완수가 더 멀어질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찌되었든 그 전작권의 대상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작년 5월 달인가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른바 그 연합 임무 과제 목록을 기존의 90개에서 155개로 늘렸어요. 155개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90개 내갖고 이거 풀면은 너 시험 합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험 문제를 갖다가 65개를 더 늘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는 단기적으로 한국이 그걸 갖다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목록들을 쭉 제시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올해 상반기 정세 관련해서 가장 좀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대규모 연합훈련이 실시가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면 훈련 규모가 굉장히 작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더라도 과거에 키 리졸브나 웰치 프리덤 가디언 보면은 병력 수만 2, 3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구, 한반도 전역을 상정한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대규모 연합훈련을 만약에 그 3월 달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뭐 예를 들면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험 사격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붙이는 거죠. 이 시험 발사를 통해서 전술 핵무기화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예를 들면 뭐 실제로 그렇게 거기에 의사를 있는지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북핵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은 그죠?
주로 북한의 이제 중거리 혹은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되는 핵탄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 능력 이건 주로 이제 전략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기에 있어서 한국군의 대응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전술핵 무기는 한미연합군이 1차적인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유사시에 타겟이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징후를 보이면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시험 문제를 더 늘리겠죠. 북한의 전술핵 무기가 가속화 되고 있으니까 이 조건도 충족시켜야 된다. 그럼 조건이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조건. 그런 상황들이 막 그 악순환을 형성하면 과연 전 정권 전환에 필요한 그 안정적인 한반도 안경과 역량, 안보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더더욱 멀어지게 되겠죠. 멀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는 2017년 6월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에 기반을 둔 그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사실 그때 미국 정부도 바뀌었고, 그죠? 우리는 촛불혁명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전작권, 기존에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아까 조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해줬고 또 한 번의 실수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트럼프가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로서는 연합훈련과 전작권, 그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연합훈련을 떼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죠. 예.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연합훈련을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요청을 수용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지 상황 발생 시 한국군의 과잉 행동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왜 능동적 억제니 적극적 억제니 뭐 북한의 도발 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 굉장히 막 그 공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국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군의 어떤 과잉 행동, 오버 리액션을 통제하기 위해선 전작권을 계속 미국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판단도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그때와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라도 뭐 반드시 이번 정부의 임기 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내년 10월이면 10월 이런 형태로 시기를 놓고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 박사님한테는 이제 지금 그 정 대표님의 생각에 대한 이제 조 박사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과 동시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또 반발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미국 군부에서 아마도 뭔가 좀 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래군사령부를 만들게 되는데 그 미래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구조를 지금 이제 합의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미국의 국방부, 미군의 군사 전략가들 이런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일단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그 뒷부분 먼저 잊어먹을까봐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버엘벨 사령관 때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작권 이제 그 일본과 같이 이제 병립제의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하고 미군은 미군대로 하고 그래서 협조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협의한다. 일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위대하고 주일미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 이제 버엘벨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권한과 능력의 갭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또 뭔 소린가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 유엔 사령관이 정전 체제를 관리하고 또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전시 증원군을 이제 통제하는 게 유엔 사령관의 임무인데 실제 평시에 이제 그러니까 주한미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을 겸임했을 때는 그 병력을
실제 이제 그 JSA나 몇 군데 빼고는 다 이제 한국군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제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은 정전체 전체를 이제 그 관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대는 유엔 사령관이 할 수가 없다. 전작권을 이제 한국군에 넘겨주면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했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제 검토를 하다가 특히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한미연합사 체제는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래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지만 결국 한미연합사가 이제 변신을 한다는 거죠. 같은 게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다만 사령관이 이제 한국군 사령관이 맞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저게 가능할까?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장 부장님 미리 이제 숙제를 줬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하면 우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이제 미군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을 담당해서 이제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별도로 이게 이제 전체 나토군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 하지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미군이 지역 현지 군의 이제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많은 건 아닌데 없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오히려 한국 쪽에서 놀랐다고 그러는 거죠. 미국이 저런 제안할 줄 몰랐는데 미국이 자기나 부사령관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죠. 다만 이제 이게 한계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그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주한미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뭐냐면 올 연말에 그 평택으로 다 옮겨가는데 여기 한미연합사가 이제 올 연말에 옮겨가는데 여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입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의 합참본부가 있는 합참인데 합참에 있는 합참의장은 한국군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한국군 대장은 맞는데 한국 사람 하나는 저희 평택에 가서 미군들 속에 우리 참모들 한 몇백 명 데리고 있는 한국군 대장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진짜로 이제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계속 많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그거라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가 괜히 그것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져온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합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초 우리 군의 구상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 실제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의문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건에 기초한 그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2014년 11월인가 한미 SCM에서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쉽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특히 2017년은 상황이 어려웠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바로 한미 협의를 해가지고 이 조건에 기초한 이런 부분들을 시기로 정하든 아니면 조건을 낮추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이제 못하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내용들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뭐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북한의 관점에 보면은 남쪽에서 미국이 계속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우리 국방부나 미국 쪽 얘기하면은 북한이 그러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2019년도 얘기도 하고 얘기하셨는데 왜 2018년도 그 남북의 그 봄날이 왔을 때도 우리 국방부에서는 계속 어떤 그 국방개혁 2.0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 무기 도입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측이 2018년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그 북한군 장성이 문제되는 경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2018년도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바로 이제 2019년 5월서부터
작년 3월까지 27발의 어떤 단거리 전술미사일이나 아니면 방사포를 계속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동안에는 북한이 가만히 있다가 하노이가 노딜로 되니까 그때부터 한두 달 사이에 막 준비해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 준비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이제 일부 그 얘기할 때는 한국이 남북 합의를 안 지켰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보 딜레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합의 안 한 거는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단거리 전술미사일을 개발 안 하기로 안 했거든요. 북한이 약속한 거는 핵실험과 ICBM만 안 한다고, 안 쏜다고 한 거니까 그건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F-35A를 도입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 현무 개발 안 한다고 한 적 없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군비 증강은 쉽지만 군비 통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반도 상황처럼 남북한이 또 북한과 미국이 불신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사소한 오해만 있어도 사실 군비 통제 협상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9.19 군사 합의가 한두 개 뭐 위반 사항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9.19 군사 합의서는 낮은 단계의 운용적 군비 통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역 장성들이나 보수단체에서는 이걸 뭐 망국의 합의니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지만 이런 안보 딜레마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 딜레마라는 게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균형을 이루는 시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보 딜레마 얘기를 하셨고 안보 딜레마의 해소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양자간 또는 지금 이 한반도에 이해가 걸려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상호 신뢰가 없이는 사실은 뭘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다시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군사적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칫 이게 남북관계라고 하는 틀 자체를 완전히 훼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서도 그 한미합동 군사연습 군사훈련의 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인 건데 정욱식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 뭐 지금도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관계라는 게 거의 없고 심지어는 그동안 가동되어 오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마저도 저렇게 폭파돼서 해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 지난 1월 때 있었던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눈에 띄어야 될 게 띄지 않았던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김정은 총비서가 청결기관의 성과들을 보고하면서 본인이 만난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쭉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딱 하나만 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네, 남북정상회담 그거 하나 딱 빼놨는데 그럼 그만큼 이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라는 이전에도 그런 징후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록영화에서 정상회담을 제거한다든지 또 해외 공간에 있는 사진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사진들을 다 빼버린다든지 그런 징후도 있었는데 이번 총결기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 보고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가 보통 토라진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요즘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많이 심심해 하시잖아요. 아마 미국의 작년 11월에 대선도 있었고, 이제 2월 달에 1월 20일에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하고, 대선 이래 좀 4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북한이 4개월 동안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었나? 예? 예. 아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1990년대 이런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전반적인 게 이제 저는 그걸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3월 달에 그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를 하면 북한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예, 예.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이제 자기는 자기 식대로 살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아예 무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단거리 발사체와 같이 이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혔던 군비 증강 계획의 일부를 이제 선보이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둘 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특히 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나쁜 시나리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 김정은 총비서가 원하는 길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근본 문제로서 한미연합훈련 문제하고 대규모 그 군비진강 문제를 갖다가 이제 거은 부분인데, 근데 김정은도 잘 알 거 아닙니까? 뭐, 그 한국에 하루아침에 뭐 군축을 하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테니, 먼저 지금 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도 등장하고 했으니, 뭔가 계속 그 하노이 노들 이후로 악화되어 왔던 남북관계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그 출발점으로 대규모 연합훈련부터 좀 취소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 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강행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권 환수는 불분명하고, 대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3월 달에 실시를 해도 8월 달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뭐 다른 정치적인 고려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8월 달에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시기적으로 겹쳐요. 예. 그리고 우리 평창대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올림픽 기간에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그 국제적인 규범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부가 3월에 실시하고 8월에 실시해서 뭐 최소한 내년도 정도까지는 그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8월 군사훈련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불투명합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월 달과 8월 달에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입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일단 중단을 하고, 대신 굉장히 각종 연합훈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18년에는 소규모 연합훈련이 90일이었는데 2019년 이제 그 트럼프가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선언한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180회 정도 했고, 2020년 상반기만도 100회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연합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평시처럼 뭐 또 뭐 상황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평시처럼 하되 3월과 8월에 있는 한반도 전국급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일단 취소를 하자. 그리고 좀 남북관계와 지금 북미관계 새로운 전기를 좀 모색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조 박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한미합동 군사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미국하고 합의하에 하지 않는다면, 과연 북한은 대화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뭔가 상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우리가 한미 군사연습이 사실은 2018년 6월 북미 정상 간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정 대표님은 이제 뭐 작은 건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사실은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크고 작은 모든 걸 지금 안 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고 대규모만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그리고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만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사실은 이제 동맹1, 그러니까 3월 달에 하는 걸 동맹1으로 부르고, 지금 8월 달은 동맹2거든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동맹 2019-1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대규모 이 동원이 됐는데, 예를 들면 키리졸브 같은 경우는 미 본토에서 15,000명 정도의 미군이 왔고, 우리 한국군이 한 3만 명, 뭐 이렇게 해서 한 4, 5만 명 정도가 이제 실제 기동훈련을 했습니다. 독수리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2018년 북미 합의 이후에 2019년 있었던 동맹원에서는 실제로 규모 확 줄어가지고 지금 저걸 하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대급 정도, 그러니까 사단급에서 대대급 정도는 이제 원래 그 9.19 군사합의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급 이상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대대급으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CPX, 정확한 이름은 이제 CPX, 이제 포괄적 CPX라고 해가지고 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정 대표님 얘기했지만 이게 규모가 작은 건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인데 실기동 훈련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3월과 8월 달로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북미 정상간 합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그 자체도 문제를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중소규모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작년에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만 축소했거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방부가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원래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인원들을 다 참여시켜가지고 평가를 하자라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축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소해서 실시했거든요. 그때 이제 북한의 반응을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이런 데서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남 매체를 통해서 비난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어쨌든 뭐 가상하다, 줄여줘서 가상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줄였지 북한 우리들 요구를 들어준다고 줄인 건 아니다라고 해서 폄하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한미 군사연습을 하면 실시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군들을 이제 차출하려면은 뭐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우리식으로 하면 동원예비군 사람들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역은 뭐 관계없지만 사전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축소했다고 한들 저는 북한에서 평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너희들이 뭐 지금 뭐 또 코로나가 아직 백신 다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거지 우리 욕을 들어준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축소해서 하는데 자, 이 정도면 됐지라고 북한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4월 달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그러면 뭐 김여정이 또 김정은이 한마디 하니까 또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네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정부로서도 설사 중단하든 축소하든 그냥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이지 북한한테 너희들 얘기 들어줬다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어떤 정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축소해서 실시하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도 미국의 소리에서 나왔지만 한미 간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걸로 지금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고, 규모를 굉장히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평가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국내 정책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이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군사연습 요번에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북한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대화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일부에서는 뭐 화상 정상회담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남북대화가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미, 후남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미국이 뭐 이쁘고 우리는 미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사실 북한에서 보면 실용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먼저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재에 다 걸려 있고 결국 제재 면제 조치를 하거나 또 이런 결정권들, 특히 이제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해서 그 판단 권한이 미 행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노하면은 이게 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다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잘 알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먼저 해서 풀어야만 남북 대화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먼저 만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합의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조차도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의조 요청하면 또 거부하기도 어려운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현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해야 되냐 마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없는 게 이미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미 군사연습을 축소 내지는 중단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어차피 지금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월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8월 달에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해서 2단계라도 할 수 있을지 또 2단계를 하더라도 미국이 저거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2단계까지 하고 전작권을 전환해 주고 3단계는 차기 정부 넘긴다라는 합의가 있으면은 어차피 남북 관계가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다면은 사실 전작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남북 간의 협상에서 굉장히 이제 그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데는 한미 군사연습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조기 확보를 하면 사실은 이제 한반도에서의 군비 통제 문제나 이런 데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가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오히려 이제 그 보수 정부일 경우는 아까 정 대표님이 우려하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반면에 민주정부가 계속 잡게 되면은 사실은 다음 5년 동안에 정말로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도 구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한마디로 하면 역시 또 다른 정치적인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3월 달에는 축소해서 실시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의미는 없고 8월 달은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현재까지에 나온 것처럼 조건에 기초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먼저 좀 이루어진다면 전작권 전환을 예를 들면 8월 달 훈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미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저희가 오늘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그리고 이에 따른 남북관계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 뭐 3월 달에 하는 그 3월 달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기 위함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적어도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만 하고 앞으로 영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작권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 우리한테 넘어와서 앞으로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는 소재가 되지도 않을 거고 결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숙제 같은 사안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의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양한 분야,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제가 봐도 한국 정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쪽하고 대화를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2018년에는 독감 백신, 그러니까 타미플루 주는 것조차도 미국의 갖가지 요구 때문에 못 주다가 결국은 이듬해 봄 돼서 주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봄 되고 나니까 뭐 이제 독감 걸린 사람도 없는데 뭐 타미플루는 줘봐야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학습이 됐을 것 같아요. 남북 간의 회담? 그거는 쟤네들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남쪽에 주는 선물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특히나 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있었던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럼 이제 남북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은 3월 중순 어느쯤 해서 이미 뭐 실시하는 쪽으로 되어 가는 것 같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제가 봐서는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미국한테 뭔가
그 강한 프레셔를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우식 대표님은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 지금 당장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이기라고 하는 게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쉽게 좋아질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적대시 정책엔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어찌됐든 김정은이 오바마도 상대해봤고 또 트럼프도 상대해봤고 오바마 때는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고위급 회담도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고 트럼프 때는 3차례나 만났었지만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외교적인 만남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판을 크게 봐야 될 게 지금 어젠가요 미국 합참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 MD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거다. 이 화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것보다 사실 한반도 문제의 상당 부분은 군사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북핵 문제도 군사 문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군사 문제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합참의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류가 바이든 행정부 전반적인 기류는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재검토, 시간을 요하는 재검토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태세, 그 군사태세 강화를 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MD를 삼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예. 북한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북한도 이런 형태, 어떤 형태인지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우려하는 건 한미연합훈련 실시되고 이제 아까 안 좋은 시나리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잊고 있는데요. 지금 사드 정식 배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상반기 내에 아마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끝나고 정식 배치가 여부를 결정해야 될 텐데 지금 전반적인 길은 정식 배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이 사드가 오바마 행정부 때 그렇죠.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시 다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들어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를 이뤘던 MD를 고리로 삼아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단순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한러관계,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라는 게 대단히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작년 말에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아직 트럼프가 임기에 있었으니까 한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적어도 이제 올해 3월 군사훈련은 연기하겠다 혹은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혀야 된다. 만약에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서 그걸 요구하게 되면 하고 싶어도 또 못하게 되는 방금 전에 조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거 역시 실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 봄과 북한이 흡사한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만약에 취소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아니냐 이 핀잔 주는 식의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연합훈련을 했을 때에 비해선 상황관리 그 다음에 대화 모색 또 시기적으로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기간과 겹치지 않습니까? 네, 겹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땐 연합훈련을 강행할 때보다 이거를 취소할 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열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도 출로가 잘 안 보이고 한미관계도 그렇고 지금 썩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은데 조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한미관계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도 그렇고 결국은 북한이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북적대 정책,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선대선, 악대악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상대방의 태도에 맞춰가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보였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어떤 태도를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대북 정책에서 어떤 쪽으로 노선을 잡아가느냐가
이 한미연합훈련만큼이나 그 한반도에서의 앞으로의 얼마간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그거는 아까 우리 정욱식 대표님이 그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뭐 한국과 일본이 싸우든 말든 오히려 동맹하고도 싸우는 관계를 이제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간의 동맹 복원을 우선하고 있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한미일 간의 협력, 그다음에 한일 간의 이 공조를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북 정책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어져 온 인도태평양 전략에 또 한미일 공조를 다시 묶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이 계속 미국의 요구를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이 한국군에 대한 부분이 미군이 사실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 군사연습, 특히 저는 이제 전작권 문제인데 전작권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북한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지역 관계에서 한미일 간의 뭐 군사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군의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제약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전작권을 조기에 우리가 가져와야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적어도 군사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에서는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미국이 구도하고 있는 한미일 간의 삼각 군사 협력 이것이 저 강화되면은 이제 MD 그다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있고 한일 간의 이제 이 군수 지원협정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굉장히 찾아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딜레마라고 한 얘기는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다 보면 군비도 증강해야 되고 또 군사연습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북한이 반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반발 때문에 늦추다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대중전선에 자꾸 한국이 이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더 큰 그림의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랄 같더라도 남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또 적어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제 전작권 전환은 늦어지게 되고 결국은 한국은 또 차기 정부는 더욱더 이제 미국이 원하는 구도 속에 트럼프 정부는 계속 갈 거 아니 바이든 정부는 내년이 이제 계속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계속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쨌든 그 남북 관계만 보면서 우리 전작권 전환이나 군사 연습 문제를 봐야 되면 안 되고 동북아에서의 어떤 그 미중 간의 패권 전략 경쟁이라고 하죠. 전략 경쟁의 구도, 특히 이 구도 속에서의 한미일 간의 삼각 군사화, 동맹화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 단계적인 조치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월달에 한미 군사 연습은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8월달 문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남북 관계의 시각에서만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그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자율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더 이제 이 시점 이쯤 오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군비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의지대로 가능해지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대표님?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의 기본적인 취지는 사실 주권국가로서 창피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경제력 세계 10위에 군사력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창피합니다. 창피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주권을 온전히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반도 평화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는 그 앞으로 또 상당 기간은 전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방비를 늘리고 또 연합훈련도 계속 실시했다고 한다면 전자권을 가져온 다음에는 그 전자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 계속 군비 증강하고 연합훈련 실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얼마 전에 나온 국방 중기계획 2021에서 2025년이죠.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1년이나 2022년에는 전자권을 우리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환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5년간 국방 중기 계획의 총 국방비가 3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게. 그러니까 전자권 환수 외에도 오히려 군비 증강을 더 하겠다는 국방 중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국가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와 군이죠. 예, 국방부 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문민의 안보 또 평화 리더십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작전권을 환수했는데 뭐 지금과 별반 다름없이 작전 계획 짜고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대규모 전력 증강하고 그 무기와 작전 계획에 따라서 연합훈련하고 그러면 그런 전자권은 도대체 또 무엇을 위한 전자권 환수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까먹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는데 미군이 왜 연합훈련에 집착할까요? 예. 왜죠?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대북 군사태세는 가장 기본이죠.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군은 한반도를 전지훈련장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오랫동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에서만큼이나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데는 전 세계 어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지금 1년 단위로 순환 배치하잖아요. 예. 여기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1년 단위로 순환 배치하니까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년에 몇 번의 연합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있지만 1년마다 바뀌니까 최대한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군사훈련, 고강도의 군사훈련,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해야 다른 지역에 가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좀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다. 이건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갈수록 한반도를 전지훈련장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상훈련이나 공중훈련은 뭐 다른 데서 할 때가 있는데, 이 지상훈련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데가 이제 한반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한미 군사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멀리 가서 해라. 얼마나 자기네한테 위협이 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전자권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전자권 전환을 하더라도 군비 증강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글로벌 파이어 인덱스 평가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이 화력에서 넘버 1이고 러시아가 넘버 2, 그 다음에 중국이 넘버 3,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넘버 4인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5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6위고 최근 판에는 이제 북한이 29위 이렇게 돼 있는데 핵을 빼고죠. 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한이 그 군축을 해가지고 핵무기도 다 버리고 북한도 핵을 버리고 또 우리도 핵우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은 왜 우리 같은 동족끼리 겨루냐 그래서 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주변 국가들이 박수 좀 환영할 겁니다. 야, 역시 한민족은 대단한 평화의 민족이야. 그러고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민족의 실현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완전 거의 뭐 비무장은 아니에요. 경무장 상태에서 완전히 호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독도고 뭐 이제 뭐 이호도고 이제 막 들어올 겁니다. 이제 주변국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북한도 마찬가지고 작년 8월이죠. 우리는 한일 간에 이제 잠정수교라고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재작년에도 우리 그 광개토함 함정할 때 일본 초기기가 계속 조준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시비가 붙었고 몇 달 전에는 또 우리 제주도 남방에 우리가 주장하는 배타제 경제수역에 일본 조사선이 와가지고 또 우리의 군함이 계속 추격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며칠 버티다가 나갔는데
작년 8월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북한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일본 수지선이 왔는데 들이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어선이 그냥 침몰했는데 어떡하겠어요. 북한 애들이 거기다가 미사일 쏠 수도 없고 핵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냥 20몇 명이 가라앉았는데 물론 구해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결국은 북한 같은 경우 핵과 미사일은 든든히 해서 전쟁 나면은 뭐 자기네가 잘 싸울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이제 회색지대 사태. 저강도 분쟁에서는 북한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합리적 충분성에 기초한 적정 군사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 적정 군사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군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국의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8대 당대에서 사업청와보고에 얘기했듯이 남쪽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에서 현무 개발하고 또 벙커버스터 개발하고 F-35 도입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북한 보러 단거리, 그야말로 단거리 미사일 쏘고 발사체 쏘는 거 가지고 도발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남쪽에는 그걸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냥 놔두면은 그 말 그대로 그 안보 딜레마에 빠지지만 저는 남북 간의 군사회담이 아직은 그런 정도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되겠지만 남북 군사공동회는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무조건 감축이 아니라 적정 군사력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국내적으로도 먼저 그렇다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어느 정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가진다는 걸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처럼 북한 보러 뭐 단거리 미사일 뭐 요만한 거 다 버리라고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핵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협상하려면은 최소한도 북한이 적정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평가해주고 적어도 협상에서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에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도 너희만 보고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이런 주변국도 상대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합리적 충분성에 기반한 적정 군사력은 필요하다는 부분을 북한도 동의해 준다면 저는 이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북한의 경우는 비핵화한 이후에 균형,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군비 통제의 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까지 와야지 그냥 무조건 줄여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총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면은 평화가 오냐? 지구상에 남북한만 살면 평화가 오지만 주변국에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강대국이 있는 한 그렇게만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군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군비 통제 꽃인데 이 정도까지 되려면은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그런 논의조차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박사님 말씀해 주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요. 만약에 북한에 우리가 뭐 주변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일본도 있고 막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러면 아마 북쪽에서는 우리는 미국을 상대하거든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수준의 남북한 사이의 정치 군사가 될 정도면 남북 관계가 아마 연합 단계 정도 예, 진입이 돼야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이게 또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면 주변국 특히 일본한테 이게 보면 그런 겁니다. 주변국이 한반도 남북한을 제일 갖고 놀기 쉬운 방법은 EJ입니다. EJ. 지금 EJ가 되고 있어요. 예. 남북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주변국 이러면 너무 먼 얘기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뭐 평화운동을 해서 뭐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뭐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과도해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세계 10위로 평가받았는데 지금 세계 6위로 기록되고 있고 20년 전에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0년 전에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90% 이상이에요. 90% 이상까지 따라온. 그래서 2, 3년 내에만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력이 3배에 달하는 일본과 비슷한 국방비를 쓴다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 민생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도 이제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적정 군사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게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이게 뭐 군축까지 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더 그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저희 회원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 한미 합동군사 연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에서의 그 군사 구조 내지는 뭐 전작권 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훈련이라는 것이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뭐 특별히 따로 발제를 부탁드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는 조금은 그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그러니까 그 일반 분들이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 시간을 좀 진행해 보고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아마도 지켜보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정인 이사장님께서 그 유튜브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유엔사, 합참, 연합사, 주한미군 도대체 이 역할 분담이 이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과연 그런 역할 분담까지도 다 되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조 박사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작권 전환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미래연합사라고 하죠. 이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연합사의 그 사령관하고 우리 합참 사령관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유엔사의 경우는 이제 유엔사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2014년부터 쭉 구상은 이제 2017년 그때부터 됐었지만 2014년도 본격 추진해가지고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유엔 참전국들 남아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참전국들의 군인들이 이제 실제로 유엔사의 참모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대중국 견제에서 과연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만 동안은 당연히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이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입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 평화협정을 관리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force provider라서 전시증원군까지니까 평화협정 체결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유엔 사령부는 당연히 해체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거는 별도의 권한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고 유엔 결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엔 결의에 의하거나 아니면 유엔사가 자체적으로 해체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논의였는데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나가려면 나가라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왔던 그 미국과 일본 간의 논의는 그러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엔사가 만들어졌을 때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엔사의 다국적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유엔 결의를 못 얻었는데도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는 유엔 결의를 못 얻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유엔 다국적군을 꾸렸잖아요. 근데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유엔의 결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부대다 보니까 이걸 해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나가도
일본에서라도 있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한때 논의가 됐던 동북아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별도로 동북아 사령부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존속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내 딜레마가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한미동맹이 존속하냐, 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당장 문제는 지금 유엔사가 지금 유엔사에 보면은 비무장지대 유엔사 관할권이라는 용어를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용어거든요. 관할권이라면 군사 주권인 건데, 지금 그래서 지금 정전협정에 보면은 유엔사의 권한은 이 군사적 성질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그 인도적 지원의 물품 왕래 같은 경우도 지금 유엔사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비군사적인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용어 자체가 지금 관할권이라고 써있는데, 정확한 용어로 쓴다면은 주권은 한국에 있지만 그 정전협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시 제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임한 거죠, 유엔사에. 근데 유엔사는 그렇게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쓰질 않고 자기네 권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비무장지대 남쪽은 유엔사라는 거에 어떤 자기의 어떤 별도의 공화국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끊임없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제 아까 정욱씨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를 하고 핵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낮은 단계 군비 통제 노력은 있었죠. 운용적 군비 통제.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선도의 연구 작업이나 토의들은 내부적으로 활성화시켰어야 됐다. 아까도 말씀드린 적정군사력 이런 문제가 뭐 뒤에 얘기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논의들이 계속 돼서 풍부하게 돼서 적어도 민간 전문가라든지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있을 때 다음 정부라도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그때 이제 논의했을 때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문재인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답은 못 해드리지만 적어도 유엔사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검토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두 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제 생각을 갖지 않고 질문을 하려고 저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유튜브로 지켜보시는 회원분들이나 다른 그 시청자분들은 나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정통한 그 조성열 박사님 그리고 정익식 대표님이 그 많은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 곧 3월이 옵니다. 3월이 오면 사실 그 봄이 오는데 한반도는 늘 3월이 되면 오히려 냉랭해지는 상태가 반복되곤 했었죠. 8월이 되면 한여름인데 한반도는 추울 수밖에 없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때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치달았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한미합동 군사연습,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쨌든 이것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주권의 회복, 특히 군사 주권의 회복 차원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받아오는 문제, 이 문제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만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풀기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고, 아마도 또 누군가가 또 이러한 논의들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번 2월 원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3월 달에도 제가 봐서는 뭐 지금 이제 곧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이 대면을 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기는 3월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유튜브로 또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더 그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3월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